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382페이지 그 6장 취득식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28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근데 29회 시험 때는 제가 이제 출제 가능성이 독립화 문제로 낮다고 그랬고, 30회 시험에서는 처음에 별표시 하나다가 개정 내용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취득식이 별표시 올렸던 내용인데, 30회 시험에 취득식이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나왔는데, 취득세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식이요. 여기 어떤 건지 의미를 살짝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취득세, 자, 취득시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취득시기는 먼저요,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수상소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그럼 취득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지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판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돼요. 신고 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면 60일 요거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 것이냐. 매매 같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지, 등기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취득시 판정이 의미가 있고요. 오늘 하나만 배우고 갈게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를 한번 볼게요.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취득시기가요, 계약상 잔금지급이에요. 계약상.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계약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지급을 그때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 계약서를 봤더니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됐어요.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시험에서는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땡.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X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 안 됐다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근데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것을 취득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요. 아무 때나 인정하면 뭐 다 신고된 것은 그때였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는 현금으로 잔금 주고받았다 뭐 이럴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래만 인정합니다. 자, 보세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래. 먼저요,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합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만약에 취득을 했다. 그럼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뭐 토지를 매매로 취득해요. 근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은 2020년 3월 10일인데 실제로는 3월 25일 날 잔금 치르면 공무원들이 다 어디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할 때는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서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수입에 의한 취득이요. 수입 신고 필증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법원에 다 기록 남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된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렸으니까. 근데 이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화해, 그 다음에 인락, 그 다음에 포기, 그 다음에 자백간주에 의한 이런 경우는 이 판결문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 수많은 민사적인 법적 분쟁이 벌어져요, 한 해 동안. 그 모든 법적 분쟁을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서 재판정에서 해결을 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어떤 사건들은 정식 재판 전에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걸러요. 또는 재판 중에도 판사가 분쟁의 당사자 불러 모아서 내가 보니까 지금 다른 쟁점은 다 해결이 됐고 액수의 문제인데 서로 양보해서 이 정도에서 서로 양보해서 합시다 해가지고 화해 권고안을 해요. 그러면 양쪽에서 받아들이면 절차 종결됩니다. 인락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 을을 불러가지고요. 피고 쪽 불러가지고 내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증거 자료나 이걸 일단 봤을 때 명백하고 그러니까 계속 재판해봤자 당신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냐. 여기서 이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받아들이고요. 있나. 포기, 권리 제기했는데 이거 해봤자 소용없을 것이 당신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넌지 흘려. 그래서 포기하고 그 다음에 또 자백간주요.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람이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이에요. 그러면 자백한 것으로 이 사람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절차 종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잔금 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시험에서 화해 조소상으로 잔금 지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X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상 잔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안 되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또 보세요. 예를 안 적어놨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등의 경우. 자 그 다음에 법인장부로요. 자 법인은 법인장부를 작성 기록하는데 법인장부로 입증이 된다. 그러면 그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합니다.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머리글자를 따서 보니까요. 자, 제 입에서 앞으로 객관적 취득 나왔다 그러면 머리글자를 따서 보세요, 여러분들. 예. 국, 수, 공, 판, 법입니다. 자, 그래서 국수공판에 관한 법. 어떤 강의하신 분에 따라서는 국수공판장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저는 국수공판법입니다. 다 같이요. 취득세, 매매 같은 유상승계 등 원칙 언제다? 계약상 잔금지급.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하는 객관적 취득. 어떻게 외운다? 국수, 공판, 법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곳에서 동탄 신도시 같은 일기 신도시에서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탄 일기 신도시에서 강의하는데 어떤 수강생이 학원에 온 지 한 2달 됐는데 있죠. 전국 모의사를 봤는데 60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저 수강생 틀림없이 어디서 공부하다 온 수강생이다. 2학년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어느 학원 다니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무슨 소리 난 처음 공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수강생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겨울부터 와가지고 공부했는데 전국모의사 지금 3, 40점 깔고 있는데 온 지 한 2달 돼가지고 60점 넘으니까 재수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강생 2학년인 거 뽀록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요.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원칙 언제? 계약상 정리.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한 객관적 취득이요. 다 같이요. 시작. 국수, 공판, 뻑. 그런데 그 수강생만 혼자 넋놓고 있다가 국수, 공판장 이렇게. 다른 데서는 국수공판장으로 외우거든. 그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2학년이 웃으면서 그랬었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또 이런 날들 이전, 제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있죠?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해요. 그러면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그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항상 등기 등록이 빠르면 언제냐? 등기 등록일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날. 자, 계약상 잔금지급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고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하는데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60일 되기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일이고 이렇게 등기일이 빠르면 항상 등기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다. 그래서 개인과 매매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OX요. 개인과 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이잖아요.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라며.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급이 빠르면 계약상 잔금지급이고 계약상 잔금지급보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급이 빠르면 계약상 잔금지급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중 빠른 날이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예요. 예?
아까는 어떻게 맞췄어요, 여러분? 국가나 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잔금질이잖아요.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잖아요.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질이 빠르면 사실상 잔금질이고, 그러니까 중 빠른 날 맞습니다. 다음 순간에 또 사례도 한번 해볼 건데 어떤간에 중 빠른 날 맞습니다. 이런 응용력을 발휘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재봅니다. 383페이지요. 자, 취득식이 그 본문은 382페이지 본문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읽어봅니다. 이거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진히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 납부 기한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383페이지 취득 시기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까 이제 신고 납부 기한의 기산점도 된다 그랬고, 자, 취득세 납세금 성립 시기도 되고요. 취득 형태에 따라 취득 시기는 다양한데, 근데 원시 취득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기본적인 개념들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383페이지 맨 아래 유상승계 취득. 원칙 언제냐면 계약상 잔금일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계약상 잔금일에 취득한 것을 본다 밑줄이고요. 384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한 장 넘기시니까 384페이지 양가로 2번. 계약상 잔금질이 원칙인데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일로 몇일이요? 60일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을 본다 밑줄이고, 2번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취득하는 경우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사실상 연부금액으로 하는 다음의 경우에 객관적인 취득 사실이 입증되므로, 자, 여기요 그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 취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고 가로도 빗줄입니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객관성 없고요. 판결문 제외하고. 5번 법인장부 중, 자, 법인장부에서 취득가 입증되는 경우인데 법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국수, 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질 취득 취득합니다. 이 법인장부로 입증된다는 게 사실은 여기 보세요. 시험에는 어떤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또 법인으로부터 뭘 분양받아 취득했다. 이렇게. 또는 A법인과 B법인,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나오면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입증된다고 봐서 사례에서 법인이 계약 일방 당사자면 법인장부로 입증된다고 봐서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 취득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객관적 취득, 국수, 공판, 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 취득하고요. 3번 봅니다. 예외 등기 등록이 되는 경우. 지금까지 얘기한 계약상 잔금지일, 사실상 잔금지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다? 등기 등록. 항상 등기 등록이 빠르면 언제다? 등기 등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이 나오는데요. 거기 연부 취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용어 설명을 좀 드리는데, 우리가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보면은 가전제품을 살 때 월부로 뭘 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월부로 뭘 샀다 그러면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겠습니까? 매달 갚아나가는 게 다달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할부거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월부거래, 월부로 뭘 샀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면 보세요. 연부로 뭘 사게 되면 연부로 뭘 취득해요. 연부로 취득하게 되면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겠습니까?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매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거죠. 연부 취득은. 그럴 때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중에 연부 거래 해보신 분이 계세요?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 거래로 뭘 취득한 적이 있으신 분? 예? 대부분 없습니다. 연부거래는 500만 원, 5천만 원, 5억짜리 거래하는데 연부거래 하겠습니까? 대개는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거 거래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연부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연부거래를 하는데 총 연부금액이 50억짜리 거래예요. 근데 자,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5년에 걸쳐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2020년 3월 10일이 계약서상으로 연부금 지급하기란 날인데, 실제로는 3월 19일 날 연부금 치러주면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날로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50억 곱하기 세율이 아니라 요해 지급하기란 계약서상의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이 사실상 지급된 사실상의
이 연부금액이 있잖아요. 이 사실상의 연부금액, 이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다음 연도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때로부터 취득세를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신고 납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세요. 매회 다른 연도와는 다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로 하면 취득세 목돈 나가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자, 취득자의 취득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취득은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냐면 원칙적으로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독립적인 취득시로 합니다. 연부금 지급일을.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연부취득의 경우는 저거하고 헷갈리라고. 취득세 원칙 유상승계식은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잖아요. 저거하고 헷갈리라고.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X입니다. 계약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만약에 등기를 하면 당연히 그 등기를 취득시기로 합니다. 등기를. 자, 등기를 바라는 등기리고. 하여튼 원칙만 잘 기억하면 돼요. 거기다가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시기요. 연부취득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밑줄이고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계약상 X예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매회 지급되는. 자, 그래서 연부가 뭔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상취득이 나오는데 증여기부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에 취득한 것을 본다 밑줄이에요.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을 봅니다. 계약한 날. 다만 상속 또는 유증으로, 유언으로 증여하는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밑줄이에요. 상속계실. 상속을 취득했을 때는 상속계실. 유증으로 취득했을 때는 유증계실. 유증계실이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주어라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에 취득한 것을 본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이고요. 자세한 의미들은 민법에 좀 배우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이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하여튼 눈으로 한번 보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예외도 보니까 384페이지 맨 아래 계약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 그러면 등기일입니다. 이것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뭐 이런 것도 뭐 그냥 친구야 도와줄까 고마워 뭐 이렇게 하여튼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같은 것은 말로 하는 거니까 지들이 멋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계약한 날을. 자, 친구야 도와줄까? 고마워.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 등기일에 취득한 걸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상속계실. 증여는 계약일. 자, 이런 것도 유증은 유증계실. 요 정도만 한번 눈여겨보고 갑니다. 나머지 내용은 됐고요. 385페이지. 자, 우리가 7장 과세표준입니다. 요 별표시 과세표준 세율은 별표 3개입니다. 항상. 그래서 과세표준 별표 3개고요. 자, 우리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어떤 얘기인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취득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를 한번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지. 여기를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여기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지우고. 취득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결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취득세, 우리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해요. 산출세액이라는 걸.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요 과세표준이라는 거요.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배운 게 이 과표가 가액과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예요? 종량세 그랬잖아요. 그럴 때 과세표준이라는 게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에요. 취득하는 가격이에요. 나 그 부동산을 1억 원에 취득했다. 그럼 취득한 가격.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여기 이제 오늘 또 등록면허세 봐서 이제 보던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등록면허세는 라는 세금은 그 등기할 때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도 하고요. 등록면허세는 또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고 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표준이 재산 가액, 그 보유하는 재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요. 예, 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납세 의무자가 결정합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요 과세 표준 결정해요. 근데 재산세 재산가액은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과세 주체가 지자체장 과세 주체가 이걸 결정합니다. 그랬을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요. 일단 좀 가벼운 것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 거래만 일단 오늘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일반적 거래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한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취득할 당시에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나 얼마의 부동산 취득했다.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을 1억 2천이다? 그럼 1억 2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계산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뭔지 용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시가 표준액이 뭐냐? 용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쪽에다가. 여러분 보시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공시가격.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소위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는데 용어 설명을 드리는데 공시가격.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공시가격에는 기준시가도 있고요. 기준시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도 있습니다. 기준시가란 말을 들어보셨냐 그러면 들어봤다고 하는데 시가 표준액은 들어보셨냐 그러면 잘 못 들어봤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가 표준액을 더 쉽게 접할 수도 있는데요. 못 들어봤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기준시가는.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하고요. 이 용어가 틀려요. 이게 공통하는 것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달라요. 그래서 국세에서는 기준시가고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지방세 문제에서 기준시가 어쩌고 무조건 틀린 거예요. 국세 문제에서 시가 표준액 어쩌고 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용어가 다른데 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토지의 경우에 시가 표준액은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법이나 공법이나 학개론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 좀 배우게 될 건데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말하고요. 주택 같으면 이게 개별 주택 가격이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인데 개별주택가격, 또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가격을 우리가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있어서 시가표준액은 뭐냐면 개별공시지가, 주택에 있어서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를 말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어떻게 산정고시 되느냐 그러면 참고서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주도 있고 울릉도도 있고 그럼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에 수많은 필지들인데 땅값을 매길 때 예를 들어서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있다. 경기도 광명시가 있다. 그러면 이 시군구에 수많은 필지들이 있을 때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지라고 합니다. 누가 선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땅값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시지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 표준지 공시가를 참작해서 시장공사구청장이 개별 필지에 대한 땅값을 산정한 것이 이게 개별 공시지가예요. 이게 개별 공시지가, 개별 필지에 대한 땅값. 이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표준액도 되고 국세 기준시가도 돼요. 그 다음에 주택도 수많은 주택들이 있는데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주택을 선정해요. 이것을 표준주택이라고 하고요. 표준주택 가격을 요걸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해. 그럼 이걸 참작해서 개별 주택들에 대한 가격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 곳이에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 곳입니다. 이게 주택의 시가표준액도 되고 기준시가도 됩니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소개해 드렸고
요거만 하시면 돼요. 항상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하느냐? 시가순액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집에 대해서요, 재산세,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여러분 집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를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 발부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냐? 무엇을 근거로 계산한다고요? 시가순액으로 기준해서. 자, 그래서 시가순액 이런 거라는 거.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그럼 보세요. 공시가격. 그럴 때 시가순액이 과세 표준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납세무자가요, 무신고예요. 신고 안 해요.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가액에, 신고서에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는 것도 포함해서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납세무자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고요? 시가순액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하는 거예요. 시가순액으로. 또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이 시가순액보다 미달하게 적게 신고가 돼요. 그러면 이 신고한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지자체장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시가순액으로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참고서로. 소위 말해서 어떤 부동산의 시가가 이 정도 가격대에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과세 시가순액, 이 공시가격은요. 공시가격은 소위 말해서 시가의 시가 반영률이 시가의 한 7, 80% 선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아파트 같은 것들이나 그렇고요. 시가 반영률이 이렇게 높고, 예. 아파트도 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까지도 60%, 뭐 65% 이 정도 선에서 결정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슈가 되는 지역은 뭐 요새 아파트 같은 것은 7, 80%까지 시가 반영률이 되어 있고요. 근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 같은 것은 시가 반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40%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30, 40%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간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있잖아요. 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돼요. 그러면 이 신고한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뭐야?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이게 시가의 7, 80% 선에 결정된 건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무엇으로요? 시가순액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했는데요. 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1억입니다.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야 됩니까? 네? 얼마를 취득 가격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원칙 취득자가 뭐예요?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취득당 신고하는 가액.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을 과세 표준해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서 신고 납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칙입니다. 신고하는 가액. 근데 이번에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 시가순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서 요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우리 징수 방법 배웠잖아요. 조세 총론에서. 자, 납세무자 신고납부했는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 세액 계산한 다음에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나 또 이번에는 납세무자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됩니다.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자, 다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순액으로 곱하기 세율하고 세액 계산하고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앞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특례가 있어요. 근데 특례는 제가 다음 순환에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자, 보세요. 언제나 항상요. 이 신고가액이나 시가순액 관계없이 이 신고가액이나 시가순액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이거 객관적 취득의 경우에 그런데 자세한 얘기는 우리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요. 오늘 하나만. 자, 객관적 취득 국수공판법 부 그래가지고요. 객관적 취득의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아까는 국수공판법이었는데 사실상장 하나가 더 들어가요.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자세한 얘기 나중에 배울게요.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을 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시가편의 1억짜리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시가편 1억짜리를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어디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객관적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시가편이 미달하더라도 7천만 원을 과세 필요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뭐 이런 경우요.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거나 시가편이 1억짜리인데 공매나 경매로 취득해요. 그러면 그 경락가액 얼마? 7천만 원을 과세 필요합니다. 8천만 원을. 에? 시가편이 미달하더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편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필요하는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였는데 오늘은 그냥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객관적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시가 표준액이나 이걸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필요한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만 오늘 알고 갑니다. 자, 그러면 용어 설명드렸고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뭔지 용어 설명드렸고요. 교재 봅니다. 385페이지요. 자, 본문 한번 볼게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가액을 정하는 경우 취득 행위별로 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신고기한 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고가액을 과세하고 정하고 있다. 다만 신고가액의 가액이 무신고 등의 경우처럼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자체가 정해놓은 기준가격인 시가편액을 과세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의 기준금액인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필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자세히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385페이지 그 사실 맨 왼쪽에 사실상 취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상 취득을 맨 그 왼쪽에 있는 표에서 사실상 취득이란 말을 지우고 그냥 일반적 거래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 거래 이렇게 해놓으세요. 일반적 거래.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뭐로 한다고요?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상 신고한 거예요. 예외적으로 근데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인데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액입니다.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계약서상으로는 첫 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지급되면 얼마? 8억 원.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액으로 하고요. 밑줄.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 시가편액이 되는 거.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하는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미달하게 적게 신고되면 뭘 과세 표준하고요? 시가편액. 그 다음에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하는 특례가 있죠.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이런 경우. 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그러니까 국의 동그라미,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넘어갑니다. 386페이지. 동그라미 4번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경우 판의 동그라미. 다만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감 주한 경우는 제외하고 비추려. 객관성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판결문에서 역시 화해, 인락, 포기, 포기, 자백간주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객관성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시가 순액이 1억짜리인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동산의 시가 순액이 이 부동산의 시가 순액이 1억짜리인데 자,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 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화해 조상으로 입증되는 시가 순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화해 조소상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화해 조소상으로는 사실상 가격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편액이 미달하면 뭘 과세 표현한다? 시가편액.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법인장부에서 취득 입증되는 경우 법의 동그라미. 6번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인데 부의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아래 개정 내용도 2020년 개정안도 나왔는데 이런 게 어떤 건지는 다음에 배울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보충학습의 시가순액 결정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요거만 알면 돼요. 시가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 가격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순액.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총액이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총액이다. 건축물에 대한 시가총액 결정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지금은 자 387페이지 8장 세율입니다. 별표 3개고 세율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율과 관련한 문제가 우리 세법 전체에서 매년 적게는 2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 세율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30회 시험만 하더라도 취득세 세율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 문제 나왔고, 양도소득세 세율 문제가 나왔어요. 세 문제가 나왔고, 양도소득세 세율 문제가 이제 모두 정답 처리가 됐고, 취득세 세율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 문제가 나왔는데, 세율이,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골라라 문제였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스토리텔링으로 다음 수 나오면 이제부터 외우거든요. 상산팔, 모독립 815, U1210, 원팔, 032.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문제도 세율이 어려운 문제였는데, 세율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는데, 다만 이 재산세 세율 문제도 저한테 배운 분들은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비. 이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였지만 제가 나눠드리는 뭐 문제라든가 9, 10월 달에 특히 집중적으로 하는 그 내용 속에서 다 연습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로. 자, 그래서 풀 수 있었어야 되고, 양도세 세율 문제라든 단서가 없어가지고 모종답 처리됐고, 이렇게 해서 세율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율은 또 그리고 이거는 외워야지 뭐 단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6억 원의 주택을 취득했다. 세율이 미리 말씀드리면 1%거든요. 왜 1%를 정했느냐? 그거는 뭐 이유가 없는 거지. 그냥 그렇게 1% 정한 거지. 국회에서 이 정도를 받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한데, 다만 무조건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제가 하지 않고 다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오늘은 용어만 익히고 가면서 세율은 용어만 익히고 가는데, 다만 요거 그래도 누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주택을 사는데 내년에 세율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는데, 나는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이러면 창피하니까 그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취득세 세율과 관련해서 좀 용어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봅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또 목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기지개도 켜고 어깨도 돌리시면서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푸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28회 때 3만 2, 3천 명이었다가 29회 시험 때 16,000으로 줄었고, 그죠? 그랬다가 다시 30회 요번에 2만 7천 명이 됐고요. 세법에서 특히 한 문제 모종답 처리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한 4, 5천 명은 더 합격자가 늘어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올해 합격자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별로 안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29회 시험 때 떨어졌던 사람들이 만약에 30회 봤으면 합격했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7천 명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한 7, 8천 명 정도는 그러니까 떨어졌을 사람이, 아니 그렇잖아요. 11,000명이 합격했는데, 더 합격했는데 30회 시험에 그 사람들이 29회 시험에 왔다 그러면 여지없이 11,000명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가 60점에 딱점에 또 한두 문제 걸려있는 사람들이 29회 왔으면 떨어졌을 사람이 30회 붙었고요. 사실은 요번에, 그럼 30회 시험 요번에 붙은 사람들이요, 내년에 만약에 오면은 떨어질 사람들이 또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해 시험 도전을 하느냐, 이게 복불복이에요. 이렇게 될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그냥 지금부터 차분하게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시면 합격합니다. 무난하게.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늦게 오거나 아니면 이제 어설프게 2차 과목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내년에 조금 2차가 이제 어려워지면 그러면 여지없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것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간에 제가 요번에 합격생 중에 대구에 어떤 수강생 얘기 드렸나요? 대구에 어떤 수강생이 있었냐면, 대구의 수강생이 아니라 대구에서 올라온 어떤 수강생이 저 안 해드렸나요? 제가 강의하는 어떤 곳에, 서울에 어떤 곳에
예, 그 5월 달에 있잖아요. 새롭게 온 수강생이 있었는데 첫날부터 있잖아요. 굉장히 표정이 밝고 나를 보면서 그냥 환하게 웃고 그러면서 편하게 수업을 듣더라고요. 처음 5월 달에 왔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뭐 어떤 수강생이냐면 작년에 재수생인데 작년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또 공부하다가 대구에서 공부하다가 이거 올드미스인데 이제 올드미스라고 써요. 죄송합니다. 골드미스인데요. 자,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이번에 또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지고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구에서요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원룸 얻어놓고 거기서 이제 학원 다니면서 전학반에 나와서 공부했는데 열심히 하여튼 그 수업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막 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여름 같은 때랑 아무래도 올해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저 무조건 올해 합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카페에 부동산 천사라고 그래가지고 제 카페에 합격 후기 올라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꼭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에서 올라온 누구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제가 누군지는 알죠. 근데 그래서 대구에 올라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시험 전에 무조건 합격한다.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답안 문제 잘 풀고 마킹 잘하면 무조건 합격한다 그랬는데 본인은 막 불안해가지고 막 계속 막 시험 가까워서 불안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합격했는데 그 수강생 그래가지고 세법도 이번에 어려웠잖아요. 막 의회범위에서 문제 세 문제 나오고 그래서 어려웠는데도 두 문제밖에 안 틀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대구에다가도 그렇고 막 주변에서가 저의 홍보위원이 돼가지고 제 자랑 열심히 세법의 신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자랑하고 다닌다 이렇게 하는데 그 수강생 이런 모습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가 무조건 그 수강생 합격했다고 한 게 뭐냐면 그 자세가요. 대구에서 올해 난 꼭 합격해야 돼. 이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올해 무조건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도 안 되겠다 싶어서 대구에서 올라와서 공부할 정도의 그 열정이면 이 중개사 시험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런 열정 때문에 이 수강생 무조건 합격한다. 그런데 당연히 무조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앞으로도 공부는 딴 거 없어요, 시험은. 이 시험은 그런 마음으로 난 꼭 올해 합격해야 돼. 무조건.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많은 수험생들 중에서도 보면 합격하시고,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래서 자꾸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제가 그랬죠? 어떤 수강생분은 자꾸 막 말이 씨가 된다고 자꾸 자신 없어하고 막 자꾸 이렇게 하면은 시험에서 마킹을 밀려가지고 또 떨어지는 그런 수강생도 있고 막 그럴 정도로 자신감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난 무조건 합격한다, 무조건 합격한다. 주변에도 얘기해요.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아무개야, 성규야, 넌 내년 31회 시험에 넌 무조건 합격이다. 무조건 합격할 거니까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항상 격려하면서 본인 스스로 공부하시면 이 시험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여러분들. 자, 봅니다. 세율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봅니다. 세율은 어떤 건지. 용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취득세는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율 구조가. 여기 좀 지워야 되겠네요.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요. 그래서 여러분 비례세율이 뭔지 용어 설명을 드릴게요.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이쪽 함수가 과세 표준이에요. 과표 크기예요. 그러면 과표 크기면 이쪽이 세율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비례세니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매로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법에 정해진 세율이 4%예요. 1억짜리를 취득해도 4%고요. 5억짜리를 취득해도 4%고요. 10억짜리를 취득해도 4%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자, 과세 표준과 세율의 함수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세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세는 자, 이렇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그래서 비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주로 비례세율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이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누진세율. 보세요. 누진세율은 과표가 커지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잖아요. 이렇게 이게 누진세율인데 주로 누진세율은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래요.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또 양도소득세처럼 주로 이렇게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당연하죠. 왜냐하면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세금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주로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비례세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고 누진세율은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건데 취득세는 비례세인데 차등 비례세율이래요. 무엇과 뭘 차등하느냐? 취득 원인과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취득 원인이나 또 과세 대상 농지를 취득하느냐 농지 아닌 걸 취득하느냐 또 납세무자 비영리 사업자냐 일반인이 취득하느냐 누가 취득하느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입니다.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4%인데요. 농지를 만약에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유상 취득한다 매매 등으로 취득한다 매매해서 농지를 그러면 자, 똑같은 토지인데 농지일 때는 보세요. 3%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세율이. 1억짜리를 취득해도 3%고 5억짜리를 취득해도 3%고 10억짜리를 취득해도 3%예요. 그러니까 비례세예요. 비례세인데 차등한다는 것은 농지냐 아니냐 이렇게 취득 원인 등에 따라 과세 대상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차등해서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표준세율, 또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또 특례세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례세율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자,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지자체장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얘는 일단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이제 다양합니다. 이따가 이제 볼 거고요, 살짝.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데 근데 지자체장이 이 표준세율에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에 5+- 50% 범위 내에서 있죠?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더하고 빼고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4%인데요. 그러면 어느 돈은 플러스 50% 하니까 4%의 절반은 2%고 플러스 50% 하니까 최대 6%. 어느 돈은 마이너스 50%에서 최저 2% 이렇게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하느냐. 똑같은 물건을 취득했는데 뭐 서울은 경기도는 인천은 제주도는 각 시도마다 어느 돈은 6% 어느 돈은 4% 어느 돈은 2% 다르게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득세는 조세 정책 목적상 실질적으로는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법에는 이렇게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니까 387페이지 봅니다. 자, 8장 세율 별표 3개고 취득세 세율 구조는 과세상의 성격 등에 따라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되어 있다. 표준세율이란 취득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적용되는 세율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에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탄력적으로. 반면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은 취득 물건을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표준세율에다가 뭐 중과세 적용을 위한 기준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배워요. 일정 세율 고백 규제하고 하여튼 중과세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자, 표준세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 표준세율 표를 나중에 이제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 유상승계 취득보입니다.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그 예를 거기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표에다가 유상승계 취득 그 예를 좀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아래다가 매매요. 교환,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이게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유상 취득했을 때 자, 취득세 세율입니다.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1,000분의 30, 100분율로 하면 3%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100분율로 3%, 4%, 2.8% 이렇게 공부하는데 시험은 1000분율 단위로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1,000분의 30, 1,000분의 40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100분율로 하니까 농지를 자, 매매 등으로 유상 승계수가 몇 프로라고요? 3%. 농지하고 주택 이제 이외 일반 부동산은 4%입니다. 여러분이 상가나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나 취득했다. 그럼 몇 프로라고요? 4%입니다. 표준세율은. 그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보충학습에서 세율 적용해서 1번 지자체장은 조례성 바에 따라서 세율을 표준세율의 50%면서 가감할 수 있고요. 2번에 유상승계 취득한 주택의 표준세율이요. 자,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했을 때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낮은 영구인하 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산 취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예요? 1%, 1,000분의 10, 1%예요. 그러니까 딱 6억까지는 1%예요. 근데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취득했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2%입니다. 1,000분의 20. 근데 취득 가격이 9억을 초과했다는 몇 프로예요? 3%입니다. 근데요, 이제 내년에 이게 개정이 돼요. 내년에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이제 취득세 6억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은 내년에 이제 3분의 2 곱하기 1억분의 취득 당시 가액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세율이 되느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년에 세율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한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1%잖아요. 취득 가격 6억 원 이하는 6억까지는 1%잖아요. 근데 취득 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이제 이하다. 그러면 이게 2%잖아요. 2%고. 이게 2%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 적용되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개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2%인데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대략 1.01%부터 이제 2.99%까지 이게 이제 개정이 됩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되도록 이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개정될 예정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보세요. 6억 1,000만 원에 취득했어요. 6억 100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 취득세 세율이 배로 늘어나잖아요. 6억까지는 1%인데 6억 초과면 6억 100만 원이든 6억 1,000만 원이든 몇 프로가 돼? 2%를 적용받으니까 취득세를 배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해요? 6억 100만 원, 6억 1,000에 거래했어요. 그럼 되게 취득세 신고할 때 얼마였다고 신고해요? 6억에, 5억 8천에, 5억 9천에 취득했다고 신고하잖아요.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 병목 구간이 생겨버려요. 고기만 왕창 많게 가격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1.01에서 2.99%인데, 자, 보세요. 내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년에 만약에, 7억이다. 7억 원이다. 주택 취득한 가격이 7억이다. 그러면 아까 나와 있는 식처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대략 몇 프로가 되냐면 1.67%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했는데 7억 5천이다. 7억 5천이다 그러면 2% 세율이 적용돼요. 2%. 종전하고 똑같네요. 2%. 근데 만약에 내년에 8억 원의 주택을 취득했다. 8억 원이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이 내년에 2.33% 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7억 5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종전하고 내년이나 세율이 2%니까 똑같아요. 근데 7억 5천보다 작을 때는 그럴 때는 세율이 작년보다 어떻게 2%보다 낮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요. 7억 5천보다 커지면 이제 세율이 그전에는 무조건 2%였잖아요. 올해까지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8억 원이다 그러면 2.33%로 이렇게 하니까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세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시험에서 자, 7억 내가 유상거래 취득한 가격이 7억 4,200만 원일 때 취득세 세율을 정확히 얘기해봐라. 소수점 4자리까지.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렇게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번에 지금 국회 본회의 올라간 거, 그 본회의 올라간 걸 보니까
그 본회의안에 올라간 거 보니까 유예기간을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이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2%.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에는 이제 3년간 이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런. 그러니까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한 경우,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은 했고 나중에 이제 취득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유예기간을 3개월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만약에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규정을 적용받는 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고 만약에 1월 1일 이전에 지금 올해까지 만약에 계약을 했어요. 자,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취득 자체를 잔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등기한다거나 이렇게 취득 자체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만약에 취득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3개월간은 취득 시기 갖고 3개월만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내년부터는 이제 하여튼 그거는 올해까지 계약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내년부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바뀔 예정이라는 거. 자, 다시요. 그리고 9억 초과했다 그러면 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9억 원을 초과했다. 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라고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3%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라고 6억까지는 1%.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이제 세분화돼서 1.01%에서 2.99%까지 세분화되고, 그 다음에 9억 원을 초과했다는 몇 프로다? 3% 정도 된다.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 주택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했을 때. 이 의미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나머지 내용들은 주택 편수율은 나중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 취득세 중과세요. 취득세를 어떤 경우에 중과세 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살짝 이제 요거요 말씀을 드릴 건데 잠깐 쉬었다가요 취득세 중과세율 어떤 건지 살짝 말씀드리고 부가징수 또 등록면허세로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